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4.29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수도권 3곳을 거머쥐며 압승했습니다. 광주 서구 을에서도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돼 새정치민주연합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공식, 이번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단독주택 공시지가 가격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단독주택 수는 5채로 모두 범삼성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싼 주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유한 이태원동 주택으로 지난해보다 7억 원이 올라 1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유명 초콜릿 페레로 로쉐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창고형 할인점에서 페레로 로쉐를 구입했다는 소비자가 구더기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파문이 커지고 있지만 판매업체 측은 벌레 유충을 100%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프랑스, 터키 등 6개 나라에서 전략 스마트폰 G4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5.5인치 IPS 퀀텀 디스플레이와 800만 와트의 전면 카메라, 천연가죽 소재 후면 커버 등을 주요 특징으로 내세운 G4는 보조금과 판매점 추가 할인을 더해 최저 44만 5천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에 이은 LG G4의 출시로 스마트폰 시장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울진군과 후포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는 후포 마리나 항만은 러시아 고급 유투를 유치하고 선박 수리 등 종합 선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후포 마리나 항은 레저 선박 300척의 접안 시설 등 모두 48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숙박 시설도 단계적으로 충합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실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네, 4.29 재보궐선거가 3대 0대 1. 결국 여당의 압승, 야당의 전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역별 승패 요인과 특징, 먼저 박상원 소장이 브리핑 해주시겠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가듯 4.29 재보궐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4대 0의 공포가 김무성, 문재인 양당 대표에게 엄습하고 있다. 선거 이틀 전 모 신문의 타이틀이었는데 이 4대 0의 공포가 김무성 대표에게는 환희로,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에게는 절망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판세를 보면 우선 주목이 되는 곳은 27년간 새누리당이 한 번도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관악입니다. 수도권의 관악, 그다음에 성남, 그다음에 안산은 새누리당의 무덤과 같은 곳이었는데 27년 만에 깃발을 뽑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관심이 가는 대목은 정동영 전 의원이 화려하게 부활해서 야권 개편의 주도권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이 역시 좀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27년 만에 새누리당은 관악을 지역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관심이 가는 대목은 역시 광주였죠.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천정배 의원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표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호남발 야권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 호남 민심이 천정배를 중심으로 독자 신당으로 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대단히 궁금한 대목인데 분명한 것은 반노 정서를 분명히 드러냈다. 그다음에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냈다는 것이 광주 선거의 결과다라고 봅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는 통합진보단의 해산으로 비롯됐습니다. 통진당이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김미 후보가 10%도 안 되는 지지부진한 득표를 함으로써 통합진보당, 이른바 종북 논란을 일었던 야권의 진보의 한 축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가
한 군데가 어디죠? 마지막 한 군데가 인천인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박이 출신 신동근 후보가 선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광화 지역의 투표율이 워낙 높았습니다. 높아서 안상수 전 시장이 무난하게 원내 진출하게 됐다. 3대 0대 1. 새정치민주연합이 엄청난 숙제를 안게 된 이번 보궐선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부분 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었고 여권 핵심 실세들이 줄줄이 엮여있는 성완종 파문을 감안하면 야당의 승리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새누리당,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싹쓸이하며 짜릿한 승리 거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선거는 뭐 프레임 싸움도 있고 구도의 문제 있고 인물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이번 선거는 성완종 게이트가 압도를 했죠. 네. 그러니까 정치를 전쟁과 스포츠의 중간쯤으로 본다면 오래간만에 야당이 골키퍼하고 1대1 찬스를 거의 만들었는데 골 결정력 부족이 여실히 나왔다. 네. 골인 직전에 좀 접질려서 넘어졌다. 뭐 이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디가 가장 관심이 많으셨나요? 단신 천정배였는지, 패배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정동영인지 어디셨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그 관악을과 광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은 그 선거 결과 예측가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과연 네. 호남 민심 어디로 갈 것이냐. 광주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호남 민심이고 그 다음에 관악을도가 또 수도권에서 호남세가 가장 큰 세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호남 민심이 친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천정배 씨는 관악에서 천정배 의원은 당선이 됐는데 정동영 후보는 관악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표를 얻었거든요. 거기는 어디 있겠느냐. 그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지역과 어떤 본인이 지향하는 이념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호남이 곧 진보는 아니거든요. 네네. 호남이 가장 원하는 이념적인 가치는 예전에 DJP가 정권을 잡았던 중도 개혁적인 이념적 지향인데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 진념적인 가치는 국민 모임이나 강한 진보로 표방했지만 지역적인 기반은 호남을 선택했어요. 두 개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떤 정동영 후보는 지역과 이념적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실패한 거로 볼 수 있고 그 광주 서울에서 호남 민심은요. 저는 광주 서울에 어떤 친노의 어떤 반친노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 정도로 클 것이라고는 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네. 물론 그 누가 되든 간에 그 근소한 표차가 아니겠네가 생각을 했는데 거의 이제 더블 스코어의 표차가 났거든요. 이거는 호남 민심이 친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 관악을의 경우 정동영 후보 낙선 소감을 내놓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발 없는 사람도 먹고 사는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관악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정동영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기득권 정치의 벽을 깨보려고 했던 시도가 이번에 벽을 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정동영 후보 국민모임 독자 후보로 네. 과감하게 출마를 하셨는데 결과는 결국은 야권 분열로 나타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면 관악을의 보수 후보가 다른 후보가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득표율이 거의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새누리당은 안정적 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정당에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체 야권을 대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죠. 네. 정동영 후보가 가고자 했던 길은 뭔가 하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조금 더 왼쪽에 야권이 살 길이 있다. 그게 국민 생각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진보 실험이었는데 그게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분명한 것 같고 정동영 의원은 여기서 만약 권토중례가 된다면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확실히 질 수 있는 이른바 정치적 대박을 노릴 수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좀 참담한 실패로 끝나지 않았느냐. 반면에 천신정 중에 한 분인 천정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호남발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서게 되는 화려한 복귀를 하게 됐다. 두 분의 어떤 운명이 좀 엇갈리는 대목이 이번 보궐선거에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총선이나 대선 이제 취재 관련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호남 쪽을 많이 이제 취재를 하게 됐었는데 실은 어제 이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관악을 쪽 지역은 저는 오히려 오신환 후보가 충분히 당선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 일단 선거 공학적으로 저렇게 정동영이라는 빅샷이 나와서 표가 갈리게 되면 어부지리 같은 표가 다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광주 서구 을에서 천정배 이제 됐습니다. 의원이 바로 됐죠. 재보궐이니까 당선이 되고 저런 표차가 나왔다는 것은 실은 전혀 예상도 못하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광주 서구 을 주민이지만 광주 시민들의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높고 네. 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앞으로 천정배 의원을 뽑는다는 그 자체의 전면에는 야권의 정계 개편, 향후 뭐 친노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이별 이런 모든 것들을
던져내는, 그걸 담아내는 하나의 큰 결단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서구을에서 저렇게 큰 표차로 천정배 의원을 당선시켰다라는 것은 이미 작게는 광주 서구을 주민이지만 호남 민심이 크게 보면 정계 개편을 원하고 있다. 또 하나는 친노와 이제 하나의 아디오를 선언한, 이별을 선언했다. 네. 이걸 좀 뭐 침소봉대 아니냐 하지만 이 정도로 의미를 확장시켜도 될 만큼 저는 충격적인 뭐 그런 이벤트였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재보궐선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투표율이었습니다. 어제 재보궐선거는 36%로 사실 꽤 높은 네. 투표율이었거든요.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라는 공식, 이번에도 여전히 깨졌는데 당직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아무도 끝까지 선거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없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투표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당이나 야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여당이냐 그 지역에서 야당이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는 그 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여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가면 불리한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 강화는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여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올라가면 불리한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여야가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달리 이제 바뀌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투표율이 높고 낮음이 사실 유불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곡성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았지만 그거는 새누리당에 유리했잖아요. 그거는 새누리당이 거기서는 야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네. 정치적 평론가에 호남 민심인데 이제 호남이 이제 민주 대 반민주 기간의 민주화의 네. 성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 충격적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됐고 이번에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실패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호남 민심이 뭘 가리키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분명히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민주의 시대는 87년치로 끝이 났죠. 네.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호남 사람들이 계속 이제 노무현을 후보로 만들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했지만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충청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잠복되어 있었거든요. 잠복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이른바 동교동계 원로들. 우여곡절 끝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참패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호남발 야권의 정계 개편에서 호남의 민심의 지향점이 뭔가의 문제고 박지원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호남은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네네. 호남을 반드시 안고 가야 정권 교체로 갈 수가 있는데 호남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버렸다라고 본다면 향후 내년 총선 전까지 과연 각자 각계약진한 이 구도 속에서 이번에 분열하면 필패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통합의 기제를 다시 만들 것인가라는 엄청난 숙제를 이번 보궐선거가 4군데밖에 안 됐지만 분명히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를 8번 넘게 내려갔고요. 네.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굉장히 범야권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블 스코어 나온 것은 뭐 굉장히 충격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 이전부터 사실은 호남 신당론이 솔솔 나왔는데 네. 이제 당이 구체화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도자가 사실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인데 천정배 의원도 호남발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 중심으로 호남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도 분명히 천정배 의원의 머릿속에는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사실은 호남 사람들이 현상 유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네네.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로 여야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엇갈렸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예.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 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말 뭐 대선 레이스냐 싶을 정도로 전력 투구를 하긴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 정말 참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러다가 다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래서 더 열심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집권 여당과 또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낸 김무성 대표. 아무래도
날개를 달지 않을까. 사실 네 군데밖에 안 돼서 보궐선거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의석 세석 되는 데서 새누리당 큰 변화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가 양진영의 유력한 대선 후보죠. 예.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삿발을 한번 잡아보는 상태입니다. 잡아봤는데 어찌됐든 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화장실 가서 정말 파한대소를 하지 않았을까. 완성을 했죠. 완성을 한 것이고 문재인 대표는 압도적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뭐 굉장히 큰 어떤 실현에 봉착한 것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김무성 대표로서는 의미가 있는 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마케팅을 하지 않은 첫 선거였지 않습니까? 첫 선거에 그다음에 그 무사만루의 위기에 등판을 했습니다. 성완종 게이트로. 그런데 어쨌든 실점 없이 완벽하게 틀어막았다는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 앞에 오늘 신문 보니까 무대 위 앞에 무대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무대 위 앞에 무대가 주어졌다. 네. 그만큼 여권의 다른 경쟁자들이 성완종 리스트 게이트로 상처를 입었는데 앞으로 김무성 대표 어떻게 좀 대권 가도에 좀 힘을 받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거 이제 그 재보선 와중에서 성완종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게이트를 수습할 때 굉장히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줬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여권발 게이트가 나왔을 때 항상 여권은 수세적인 입장에 있고 야권이 공세하기 마련인데 이번 게이트에서 야 우리 다 내놓을 테니까 특검을 하자라고 가장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김무성 대표였거든요. 이제까지 어떤 여권의 대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를 대한 태도인데 사실 이번에 순방 떠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먼저 김무성 대표에 대한 어떤 회담을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네. 김무성 대표가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 담화라든지 그런 문제들 사전 조율하고 나오는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뭐 사이가 좋지 않다.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견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 대표를 본인의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전국의 운영축이 정부와 청와대에서 당으로 옮겨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본인이 진지주의했던 첫 번째 선거를 압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는 일단은 앞으로는 뭐 당분간은 탄탄대로 갈릴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표를 살펴보면 성완종 게이트라는 유리한 어떤 소재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셰프는 이 소재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의 문제인데 특검 문제 얘기했는데 특검부터 스텝이 엉켰습니다. 처음부터 선거 D-1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면 공격을 차라리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냐. 특검을 먼저 제의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두 번째 사면 참여정부. 이 문제도 법무부 소관 아닙니까로부터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또 기자간담회 할 때는 자원외교는 상설특검으로 하고 이 문제는 특검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네. 정치적 너무 미숙함을 이번에 노출한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당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뭐 초선 의원들이 좀 약간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좀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분열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당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사실 딱 한 가지거든요. 당이 어떻게 되든 내년 총선에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특히 수도권의 야당 의원들이 충격을 많이 받는 게 수도권이 주로 강북벨트나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서 야당 의원들이 선출되었거든요. 되었을 때 호남 민심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 야당 의원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 흔들려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마치 그 네팔의 지진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친노 리더십,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라는 게 뭐냐면 친노가 그 야당의 수도권을 잡고 대통령 총선, 대선, 지방선거 몇 차례의 보궐선거 다 패배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야권 내의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굉장히 문제 제기가 격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불안감에 휩쓸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야권 내 지금 자중질환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호남발 정계 개편에 대한 압력, 그다음에 내년 총선의 낙선에 대한 불안감들이 겹쳐지면서 기본적으로 친노 중심의 선거를 치르다가는 다 망한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대한민국에서 야권, 호남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야권 대선 후보가 있을 수 없고 호남의 표를 득표하지 않고서는 야권 대선 후보가 또 대통령, 이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게 거의 불문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이 광주 서구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야권의 이 정계 개편도요. 또 하나 이게 과거형의 문제이긴 하지만 과거 박지원 의원하고 이 같이 당대표만 선거할 때 나한테 먼저 주고 나중에 대선 후보로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은 이번 재보궐을 생각하면 그때 당대표를 차라리 박지원 의원한테 맡기고 문재인 대표는 뒤에 이렇게 있다가 이 재보궐 치르고 마지막에 있어서 자기 몸을 그동안에 좀 많은 뭐 어떤 호남 민심이라든가 아직 초선 의원이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좀 더 시간이 있다가 등판을 하는 게 어땠었을까. 너무 빨리 준비되지 않아서 등판을 하니까 또 이런 결과 빨리 또 강판되게 되는 이런 위기에까지 몰리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상치 않은 당내 분위기, 네. 초선 의원의 입을 빌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문 대표 당분간 지지율 1위다. 지키겠지만 예전 같은 1위는 아닌 것 같다. 2002년 초반의 이인재 의원처럼 불임 1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선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사실은 표현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 잠재 후보들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거의 인지도 조사와 인기조사에 가깝기 때문에 뭐 큰 정치적인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압도적 1위를 해왔는데 저게 안정적 1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기반, 본인의 정치적 내공과 안정적 정치 기반에 이 건물이 서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표가 1위를 달린 것은 좋았지만 저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는 본인의 실력을 보여줘야 이게 그게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문재인 의원뿐만 아니라 친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보궐선거가 내것에 불과했지만 네. 엄청난 위기와 어떤 태풍 속에 봉착했다 이렇게 뭐 정리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 뭐 각각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예.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무난하게 경선하면 무난하게 패배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의 지도급 인사들의 탈당으로 야권 분열 구도가 만들어진 게 패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저거 같은 얘기거든요. 무난하게 경선하면 네. 무난하게 패배한다. 결국 이제 어떤 의미로 봐야 저게 결국 공천의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뭐 패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야권의 공천이었죠. 그 공천이 결국 분열까지 이었었던 거고, 이번에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때 친노와 비노 소리가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대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역시 친노 패권주의에 따라서 친노 인사들을 공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사실 제대로 공천하고 싶었으면 재보궐선거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맞는 인물들을 전략 공천하는 게 맞았거든요. 그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친노를 배제하고 비노나 중도층 인사들을 전략 공천해서 어떤 새누리당과 한번 강하게 붙었어야 되는 건데, 그 문재인 대표는 경선했습니다. 그 경선이 말이 좋아 경선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노 세력들의 그 경선을 통해 가지고 그 공천을 받았던 거고, 결국 그런 점들이 예를 들면 관악을 같은 경우에도 정태우 후보가 김희철 구청장을 간신한 표차를 이기고 올라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호남 인사들을 전략 공천한다든지 성남 중원이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이런 곳에 어떤 컨셉에 맞는 전략 공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친노와 어떤 비노의 분열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선거 판세 자체가 틀려졌을 텐데, 이번 선거의 패인의 시작은 문재인 대표의 공천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얘기가 네. 아마 저 박지원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예, 문재인 대표 잠시 후 오전 10시에 이번 재보선 패배와 관련한 공식 반응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할지가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글쎄, 지금 도대체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참담한데,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독자적으로 친노를 이끌고 있느냐, 아니면 친노에 의해서 얹혀 있느냐의 문제는 논란이 많았는데, 뭐 대표직을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뭐 패배 결과를 수용은 하되, 어쨌든 야권 분열의 어떤 그 패배 이유를 돌리면서 뭐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 정도일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의 워딩은 뭐냐면 친노의 입장입니다. 친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정치적 행태를 봤을 때는 여기서 전면적 이선 퇴진은 도저히 상상하기가 저로서는 힘들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뭐, 예. 자, 청와대는 재보선 개표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도를 모습이 역력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4.29 재보선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했던 어떤 대독 담화, 이것이 이번 선거에 활용점정을 찍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글쎄. 아까 전에 박근혜 마케팅은 없었다고 표현하셨는데. 없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는 뭐 순방 외교를 하고 왔을 때 여야가 공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인가를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예리함이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다.
라고 보는 것이 보궐선거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선거를 염두한 발언은 절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적인 발언을 네. 했는데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네. 투표율이 낮으면 자기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을 끌어냈냐가 관건이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야권 지지층도 투표장에 갔겠지만 네. 보수층이 결집한 계기를 준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지역 그 투표율을 지역별로 보면 가장 높았던 게 검단입니다. 인천 강화입니다. 인천 강화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강화라는 곳이 이번에 재보선이 있었던 지역 중에서 가장 이제 보수층의 결집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줬던 어떤 담화가 보수층을 결집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은 뭐 그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결국 이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당청 관계인데요. 네. 김무성 대표 쪽으로 어떻게 당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 어제 저 김호승 대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뭐 기자가 이제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김호승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1초에 붙였습니다. 당청은 한 몸입니다라는 단답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호승 대표는 5선 의원이고 산전수전도 다 겪었습니다. 당 중심으로 전국을 끌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에 뭐라 했냐?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4대 공공개혁 그렇죠. 예. 꼭 성공시키겠다. 제 얘기는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이고 공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전국의 당이 훌륭한 보조제 역할을 하겠다는 스탠스를 당분간은 지속할 거로 저는 봅니다. 네, 하지만 이 성완종 리스트가 발발하기 좀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여의도 연구소장 문제도 있었고요. 공공연하게 새누리당 당내에서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를 흔드는 형국이 분명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표냐 비박 대표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겠죠. 다만 집권당 대표가 대권을 향해서 가는 길은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 무슨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네. 설정하는 문제인데 예. 아직까지는 박근혜 이니시티브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마 김무성 대표도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을 당에서 바치는데 주력하는 스탠스 이상으로 보폭을 넓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 선거는 끝났고요. 이제 5월 2일이 또 연금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데드라인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이런 공공개혁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좀 드라이브 거는데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뭐 어떻습니까?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네. 보고요. 어제 김무성 대표의 발언 중에서 제가 좋았던 것은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승리는 했지만 우린 또 다음 아젠다를 향해서 뛴다라는 것들이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주식 투자든 뭐든 추세를 탈 때 끝까지 이제 빨아 올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실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마감일이기는 한데 만에 하나 뭐 이번 주 내에 타결이 안 되더라도 이번에 선거 결과가 굉장히 이제 여당 측에는 큰 힘이 될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제 또 하나 어떻게 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하는 정계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재료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네. 재료이기도 하니까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결과도 함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 같은 것도 이제 좀 통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을 갖겠죠. 지금 벌써 어제 나온 일각이 네. 여당 쪽에서 통과 빨리 시켜라. 이제 경제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네, 판을 네.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이 경제 법안 통과에도 정말 뭐 우리가 매일 보도할 정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저번에 취임 50일 간 다음에 또 무슨 얘기였냐면 마늘과 쑥을 50일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50일 더 먹어야 된다고. 당분 신화에서 100일 먹으면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 얘기는 문재인 대표가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이념적 가치를 이제 진보적 쪽은 중도개혁적으로 우클릭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 예전처럼 투쟁의 선면 여당이냐 아니면 어떤 그 수권 정당으로서 대안을 내는 정책 야당이냐 거기서 정책 야당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표가 이념적인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이걸 마늘과 쑥을 계속 먹고서 우리가 정책 야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먹은 거 다 뱉어놓고 예전처럼 길거리에 가서 투쟁할까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노선 투쟁이 있을 건데 그 노선 투쟁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4대 입법에 대한 협조 여부가 조금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네. 10시에 있을 문재인 대표의 이번 4.29 재보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시작이 됩니다. 국세청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3월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분들도 이 시기를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지난 3월 10일 마감된 연말정산.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도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과 교육비 등 공제내역을 누락해서 환급금을 적게 받은 경우에도 이 기간 동안 정정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혹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0년 3월 10일까지는 정정신청을 통해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서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 시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퀴즈 행운의 당첨자도 발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톡톡 치니 꿈틀꿈틀. 유명 초콜릿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고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좀 보여드리기 다소 좀 그런 영상일 수도 있는데 한 소비자가 지금 페레로 로쉐라는 이 초콜릿 모양이 좀 특이해서 많이 아시죠? 그게 고급 초콜릿이죠? 예, 그렇습니다. 발렌타인 같은 네. 데는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지금 투명 병에다 넣고 흔들었더니 하얗게 꿈틀꿈틀거리는 이 구더기가 나오네요. 벌레가 지금 이 초콜릿 안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지금 칠 때마다 꿈틀꿈틀하는 구더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시죠? 예. 이런 영상 아침부터 보여드려 죄송한데요. 하여튼 저건 좀 그렇죠. 약간은 이게 먹을거리, 안전은 중요하니까 꼭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런 거는. 네. 뭐 상황만 간단히 정리하면 저 초콜릿은 페레로 로쉐고요. 다 보도가 된 네. 거고요. 네. 이제 소비자가 저거 구입을 해서 가족들이 먹고 있었는데 일단 구입처는 코스트코라는 이제 미국의 마켓,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였었습니다. 이것도 뭐 다 공개가 됐고 네.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전 가족이 나눠 먹게 됐고 이제 가족이 들고 가서 코스트코에 항의를 했더니 아주 정중하게 잘 받아줬더라. 그래서 환불 조치까지 된 거였는데 이제 핵심은 제조 과정은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구더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유통 과정이 약간 어려운 게 초콜릿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게 정석이었다라고 이제 이 책임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실은 뭐 마트 편의점 가도 초콜릿을 냉장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없죠. 거의 네. 그 없거든요.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봐서도 많이 보이는 초콜릿인데 냉장고에 넣어서 판매하고 있는 거 단 한 곳도 본 적이 없는 그러나 것 같아요. 정석은요. 네. 이게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였다는 점이 또 하나의 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해명이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벌레 유충을 100% 막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지 않습니까? 이미 초콜릿에 나온 구더기 사건들은 굉장히 많았었던 네. 거예요. 전통적인 거였는데 하여간 글쎄요. 앞으로 저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초콜릿을 다 냉장 보관해야 될 정도로 이야기가 뭐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저런 위험은 이제 상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구더기가 있다는 거는 또 반대로 이제 그 본인들 생각에는 방부제가 적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구더기를 완전히 없애게 처리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결국 화학약품으로 예. 네. 살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벌레 유충을 100% 막을 수 없다는 변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네. 본인들은 방부제를 넣거나 화학약품을 넣지 않은 일종의 굉장히 잘된 제대로 된 초콜릿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 대응이 적절치 않은 거죠. 이제 예. 이거는 마치 무슨 사고가 났는데 안전사고가 났는데 뭐 100%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네. 얘기한 거랑 똑같은 멘트를 날린 거거든요. 네네.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초콜릿 먹을 때 이제 구충제까지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생긴다면 이것은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유통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뭐 저 이제 발발 원인, 구더기의 원인들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유통업체, 유통 과정에서 생겼다. 제조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유통 과정에서 노출을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유통업체의 책임도 일부 물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체 책임 자체를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어떤 그런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구더기 유충 자체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식품에 벌레 등 유해 물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네, 무엇인가 나올 때마다 항상 사회적으로 굉장한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기억들 아마 하실 겁니다. 2008년에 주머니 과자 기억하시죠? 그리고 2010년에 뭐 쥐식빵, 쌀벌레 과자, 나방 과자. 2013년에는 뭐 석은 전복 커피도 있었고요. 예. 개구리 사체 분유도 있었고. 분유에 예. 있었죠. 어떤 게 좀 예.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지난해 바로 소독약 냄새가 나는 맥주. 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것도 식약처가 무혐의 처리를 하긴 네, 했지만 네, 어쨌든 네. 논란은 많았었죠. 적어보니까 네. 그 인터넷에 도는 그 얘기는 틀렸네요. 어떤 거? 인터넷에는 짝수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고 네. 식품에 뭔가 나올 때는 항상 짝수회라고 해요. 2004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4, 6, 8, 10, 12, 14. 네, 네. 네. 그런데 2013년이 끼어 있었는데 그거를 몰랐었네요. 그러니까 짝수의 저주는 틀렸다는 걸 저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3년에도 개구리 사체 분유가 있었네요. 짝수의 저주는 네. 일단 아닌 걸로. 예.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단순히 환불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모든 뭐 책임이 끝나는 겁니까? 저런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 일단 그 가격만 돌려주면 원칙적으로 일단 끝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구더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10,000원 환불 받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먹고서는 내가 탈이 났다라는 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 부분이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등 저런 어떤 문제 있는 물건을 만든 식품회사는 당연히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어떤 과태료 처분, 더 심하면 원인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원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네. 단순히 어떤 보관성의 주의가 아니라 써서는 안 되는 원료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게 하자가 생기게 되면 그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원인으로 왜, 뭐 때문에 생기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는 게 가장 급선 문제. 네. 근데 이 초콜릿 페레르 로쉐에서 구더기가 나왔던 게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이런 비슷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최고가 단독주택.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이 공개가 됐습니다. 범삼성 일가에서 지금 5채나 소유하고 있다. 네. 네. 예.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156억입니다. 156억이었죠. 예. 과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 주택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이태원동에 있는데 원래 이제 장충동에 살다가 이태원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태원 프로젝트가 했던 바로 그 집이 이제 156억이고요. 작년 대비 이제 7억이나 더 올랐었고, 또 하나의 집이 또 이태원에 있는데 이제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죠. 홍나희 네. 관장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123억. 3위가 또 강남구 상성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소유의 또 집. 세 채가 모두 이건희 회장입니다. 118억. 그다음에 이제 한남동에 이제 이명희 신세계그룹 부회장 집이 108억. 그다음에 장충동에 있는 기존 집이 이제 105억. 으로 100억대가 현재 5채. 작년엔 4채였는데 장충동 주택이 또 오르는 바람에 네네. 5채로 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위 안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5위 가격이 안에 오르면서. 근데 저게 공시지가고요. 공시지가는 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세금 낼 때 기준이고요. 네. 실제로 뭐 팔지도 않겠지만은 저게 한 6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네. 원래 아. 가격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뭐 200억대 정도라는 건데 이제 안 파니까 아마 가격은 책정이 좀 무의미한 거죠. 저희가 고가 단독주택 그러면 그 뭐 성북동, 네. 평창동 이런 데 생각하는데 전부 다 용산에 올려 있어요. 예, 장충동, 이태원이 요즘은 거의 압도적이죠. 이태원이 특히 그렇습니다. 하고 신흥적으로 뜨는 이제 단독주택 터가 삼성동입니다. 네. 예. 근데 저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다가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비싼 집에 사는 것 같지만요. 반대로 이건희 회장이 사니까 저 집값이 올라간 겁니다. 만약에 삼성가에서 저거를 다 팔게 되게 되면은요. 팔고 다른 데로 옮겨가잖아요. 그럼 저 근처에 집값은 떨어지면서 공시지가가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원장의 말씀이 맞는 것이요. 이건희 회장이나 어제 삼성 일가가 어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면은 항상 가격이 오른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건희 회장의 거제도 섬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무 이유도 없는 그냥 섬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제도 주변에 작은 섬의 값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야, 이건희 회장 저길 왜 샀을까? 뭔가 있을까? 우리도 사자.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삼성동 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거에 완공할 때 이제 아까 사이에 있었던 거기도 이건희 회장의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집을 짓자마자 주변 땅값이랑 건물값 다 올랐다는 네. 것이거든요. 이유는 이건희 회장이 여기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는 그 하나였던 것이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김태현 네. 변호사나 지금 최명기 원장님이랑 비슷한 말씀해 주셨는데 다들 그러니까 재벌들이 그런 땅을 살 때 그 집에 살 때는 거기가 명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명당입니다. 뭐 누구나 뭐 네. 풍수지리 보시는 분들 100이면 100명 꼽는 세계 명당. 장충동, 그다음에 한남동, 이쪽 강남 쪽에서는 청담동인데 크게 보면 이제 삼성동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명당 자리고 거기에
또 뭐 대부호가 들어오는 그런 이걸 선수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위 안에는 없지만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인데요. 굉장히 올랐다고 하죠. 네, 서경배 회장의 가격도 지금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올랐는데 네, 일단 네. 5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서경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은 주가 차익으로 인해서 번 돈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이게 최근 한 2년, 3년간 4배가 올라서 지금 평가 차익으로 9조 원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이 9조 원대라고 하니까 뭐 전반적으로 서경배 사장도 뭐 집터의 영향 혹은 뭐 여러 가지 영향에 있어서 이제 주가 자산이 또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4배 오른 겁니다. 주가 네 배로 예. 거기에 또 10년 사이에. 자택도 자택은 뭐 당연히 올라가고. 또 다시 네. 올랐고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이 정말 추세를 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의 행보도 중요하겠죠. 근데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모두 올랐어요. 이게 네. 부동산 시장 해빙기의 신호로 봐야 됩니까? 아,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속보 나온 거 보니까 거래량이 또 사상 최대로 주택 거래량이 또 네.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이런 패턴이라면은 5월 달에 가면 드디어 가격이 움직이는 첫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하차는 없다. 여성 비하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킨 개그맨 장동민 씨. 공식적인 기자회견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개그맨 장동민과의 방송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방송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글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장동민 씨에 대한 저거를 계속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장동민 씨 측이 어떤 그 여자분이 검찰에서 경찰에서 고소를 했고 경찰 아직 수사 결과 같은 거 나오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 초기이기 때문에 방송국의 뭐 저런 입장이 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방송 하차시킬 수는 없는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장동민 씨가 그 당시에 그 산풍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그 라디오 팟캐스트가 다 방송이 되면서 모든 대중들과 시청자들 알게 됐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 명예훼손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그거는 공인으로서 방송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송사들이 하차 없이 그냥 계속 간다. 결국 뭐 방송사들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곧 판가름이 나겠죠? 네. 근데 역으로 하차를 하는 이유, 여태까지 이유를 짚어보면 또 대답도 나옵니다. 여태까지 하차를 했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 이제 시청률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여태까지의 방송들은 공공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압력이 들어오면 하차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종편이랑 케이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시청률의 추이를 볼 거예요. 네. 또 두 번째는 과거보다는 하차에 대한 공적인 압력이 줄어들었죠. 네. 시청률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어떤 하차를 강행을 하지 않는다. 방송사가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어제도 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에 대처하는 방법인데 네. 방금 뭐 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졌죠. 과거에는 공중파 중심이었다면 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었는데 요즘 워낙 많아졌고, 그다음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청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능 뭐 개그맨들 숫자는 또 작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시청률을 안정적으로 담보하는 뭐 저런 분들이 방송사 입장에서는 당장 하차시키기가 아깝겠죠. 아깝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송사 입장이 아니고 저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이렇게 얼렁뚱땅 가는 것이 자기들이 연예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지속하는데 옳은 것인가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방송사의 논리와 개인의 어떤 그 공인으로서의 생명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좀 잘 대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성완종 게이트를 대처하는 여당의 방침이나 저거를 대처하는 옹달샘의 방침이나 일맥상통합니다. 네, 지금 이 장동민 씨를 비롯한 3명의 옹달샘의 막말 파문이 불거진 지도 며칠이 지나고 네. 있는데, 바로 어제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장동민 씨의 거짓말 논란인데요. 이 기억하시죠? 이 삼풍 백화점 생존자에서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인 측에 장동민 씨가 손편지를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이나 기다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제 얘기였죠. 예, 그런데 얘기인데, 그 네. 고소인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네, 이야기를 다르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거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게 그 장동민 씨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이제 검찰에 고소가 된 거고,
뭐 이제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그 용서는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방송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죄하고서는 용서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건 정치적인 측면인 거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저게 반의사불벌죄니까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야만 하면 아예 수사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한 건데, 피해자가 직접 당연히 안 만나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쪽, 즉 고소인 쪽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내가 사과의 편지를 두고 왔다. 근데 변호사가 없어서 기다리다 왔어. 왜냐면 내가 왜 기다렸냐면 변호사 만나서 잘 설명하고 피해자한테 좀 말 좀 잘 전해달라고 그러려고 찾아가서 3시간 기다렸어.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3초랍니다. 그러니까 뭐 30초. 뭐 고소인 측 얘기긴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무실 찾아가지고 이거 무슨 변호사 전해주세요. 툭 던져놓고 왔단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장동민 씨가 왜 편지를 찾아가지고 그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는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절절한 의사 얘기들,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되니까 장동민 씨 뭐 거짓말 논란도 하나 있고 진정성 논란도 하나 있고 이래저래 계속 뭐 좀 궁지에 몰리는 것 같네요. 또 하나 뭐 역설적이고 재밌는 게 다시 또 장동민 씨께서 보도자를 나와서 네. 상당 기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논란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라고 상당 시간이라는 얘기. 논란이기 때문에 예. 장동민 씨 측의 해명 또한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보시면 당사자께 전달달라 죄송하다라고 했지만 직원이 돌아가라라고 했다. 그래서 장동민과 매니저가 건물 밖에서 상당 시간 대기했다. 30초는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3시간이라고 했다가 어제 보도에서 30초가 나와버리니까 또 지금 반감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민 씨의 막말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막말 논란의 대상은 약자지 않습니까? 대부분 약자인데 역대 막말도 마찬가지로 약자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김구라 씨, 뭐, 여기 위안부 비하 발언이 있었고요. 있었고요. 윤종신 씨의 생선의 발언도 예. 있었고 유희열도 마찬가지 여성 팬, 특히 여성에 대한 막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김진표 일배 발언도 있었고, 네 이렇습니다. 결국 연예인들의 하차와 복귀, 막말에 좌우된다고 봐야 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런 사례도 많았고. 근데 저게 막말이 왜 약자를 대상으로 할 때만 형성이 되냐면요. 강자를 대상으로 막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말이라고 하지 않고 용기 있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자를 대상으로 하는 막말은 전부 여가가 되고요. 용기 네. 있고 올바르고 개념 있다. 반대로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만 막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저렇게 지금 장동민 씨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약속을 하지 않고 갔다는 게 문제예요. 약속을 해서 만나주겠다고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찾아간 게 문제고요. 결국은 그거는 장동민 씨가 그동안 충동적으로 얘기를 했던 어떤 장동민 씨의 패턴이 바뀌지 않고 그 패턴대로 움직이다가 또 역풍을 맞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나 친지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등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홍삼 제품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설과 추석에 이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선호가 가장 높은 게 바로 홍삼 제품입니다. 1조 3천억 원대에 이르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약 5,500억 원어치 정도를 홍삼 제품이 차지할 정도입니다. 특히 인삼에 비해 열이 오르는 부작용이 없는 점이 선호가 높은 이유로 꼽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홍삼 제품은 농축액이나 액상 제품, 캡슐, 환 형태 등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홍삼 제품을 고를 때는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 식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 일명 사포닌 성분으로 알려진 진세노사이드 성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높을수록 홍삼의 효능이 잘 나타납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그다음에 이 혈액 흐름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기능, 또 항산화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또 부모님, 어린이에게도 누구나에게도 아마 드려도 부담 없는. 홍삼은 하루 중 아무 때나 섭취해도 무관하지만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